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안녕하세요. 딴지 영진공 메인 진행자 그럴거리입니다. 영화 딴따라의 해비조입니다. 함장입니다. 팟캐스트 100만 청취자가 인정한 국내 최고 인기 영화 팟캐스트. 12년 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온 명랑말초 영상문화 창달의 총본산. 딴지 라디오가 만든 초절정 인기 영화 팟캐스트 딴지 영진공이 만든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4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방청객은 5분의 1로 줄고 다운로드는 3분의 1로 줄고 이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그 옛날부터 그 팀이 나갔어. 우리 중동 갑시다. 중동. 젖과 꿀이면은 졸라 흐르는.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라이트 밀 도시락, 빛처럼 빠른 도시락입니다. 라이트 밀 도시락, 올바른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입니다. 라이트 밀 도시락. 그럼에도 가격 부담은 정말 가볍습니다. 지금 딴지 마켓에 가시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도시락 라이트 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김용민, 돼지 김용민의 속마음 연설. 오늘은 주인공은 역시 우리 각하죠, 뭐. 네, 예. 카카투. 네. 그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은 각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2015년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요즘 참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군요. 이런 시들은 청년들을 회복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젖과 꿀이 졸라 흐르는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 먹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이거 만들 수 없습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척결하다니요? 청년들의 고충에 대한 대책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학벌이나 스펙이 하늘의 메시지다 하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서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졸라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벌과 스펙 좋은 청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어디 갔냐? 새누리당에 다 갔다고 그래요. 답이 없군요. 대통령님, 우리는 이렇게 청년에게 희망 없는 나라로 가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새누리당의 친박이 텅텅 빌 정도로 정권을 교체해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것이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졸라 실수했습니다. 이제 김용민
만들어내는 건 다 끝난 거야? 네,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이제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 목소리를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냐?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김무성 성대모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저를 향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했다면 이러지 않겠는가. 뭐, 넣었습니까? 김미영 팀장 오빠, 김무스입니다. 대통령께서 중동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번에 중동에 좋은 땅이 났다. 중동 하면 역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이 아니겠는가. 사장님 중동에 좋은 땅 났는데 그 땅 한번 보러 가시지 않겠는가. 이런 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돈을 입금 받아서 실제 피해자가 있고. 예, 어려운 사람 돕는데 좀 참여 좀 해달라. 김무성 대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실제로 대단한데 그 사람 섭외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고, 최대 1,000만 원까지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돌렸을 텐데. 그렇겠죠. 불쌍한 사람 불우유 돋자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하는 그 사람도 섭외해야 되겠네? 아니 제가 왔더니 그동안 뭐 했냐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요즘 개랑 여행을 하거든요. 오. 개랑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라디시옹이라고. 라디시옹. 불어로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개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귀국하는 날 굉장히 재밌는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그 유명한 스타 두 사람이 사귄다. 그러니까 런던 파리는 그 손바닥 안에 비구래? 그 해외 미행 추적 경험자로서 기사를 읽고 이 굉장한 취재다. 굉장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쭉 자세히 읽다 보니 좀 이상한 취재다라는 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A와 B가 만난다. 제보를 받았다 이거야 지인이. 둘이 사귄대.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인근 국가로 출국을 했어. 혹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좋아 그럼 기자를 보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와.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국내에서 제보를 받고 차로 따라다니고 뻗치기 하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일단 이 동선으로 하자면은 한두 명 기자로 가지고는 절대 커버가 안 됩니다. 자, A가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파리에서 비행기 타지 않고 유로스타라고 하는 내가 타봤지. 끼지 마이 돼지야. KTX하고 똑같아요 차가. 네. 구형 KTX 타봤어? 현대 롯데 말고. 유로스타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일단 유로스타를 타는지 어떻게 하죠? 따라붙었다고 칩시다. 호텔에서 나갔어. 따라갔어. 근데 북역으로 갔어. 유로스타가 파리에는 여기 7개나 있단 말이죠. 그중에 북역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유로스타를 타는구나. 자동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북유럽으로 가는 모든 기차와 그렇지. 그다음 독일로 가는 많은 기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북역으로 차를 갖다 댔다는 것만으로 알 수가 없다고. 파리의 용산역 같은 곳입니다.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 기차 탔어. 뒤따라 타. 이게 안 돼요. 왜냐? 이거는 국가 간 이동이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돼요. 기차역에서 여권 검사 받고 시큐리티 통과하고 우리가 공항 가서 통과하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저 기차 탄다 따라가 이게 안 된다고요 거기는. 그러면 다음 기차를 탔다고 칩시다. 그 다음 기차를 타면 놓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런던에도 팀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두 사람은 안 된다는 이유가 런던에 당연히 그 B가 묵고 있는 숙소 앞에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차에서 내릴 그 A를 뒷조작할 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크라스역에 내리는데 그 판팀 하나 있고 호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왜냐면은 판팀 기차역에서 기다렸는데 B가 호텔을 나와서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놓칠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있어야 돼. 그러면 런던에 최소한 두 팀이 존재해야 되죠? 운전하고 사진 찍을 수 있나요?
둘둘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거꾸로 B가 파리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예상할 수가 없잖아. 거기도 똑같은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파리도 똑같은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굉장히 인근 국가가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1시간이고 기차 타도 2시간이면 파리에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이면 벨기에 간단 말이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공항팀도 사실은 존재해야 돼. 따지자면 놓치지 않으려면 그럼 공항은 버린다고 칩시다. 공항 버린다고 쳐.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4팀이 있어야 되죠. 잡으려고 하면 최소 8명. 기자가 아니라 현지 코디를 4명 뭐 아니면 렌트하거나 아니면 사람 불러서 최소 4명. 그리고 사진 찍은 사람은 또 4명 있어야 되는 거지. 기자하고. 자, 그래도 그거는 돈을 쓰면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쓰고 돈을 쓰고 꼭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제가 이건 진짜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지점 기사를 쭉 읽다가 보통 연예 기사를 제가 자세히 안 보는데 자세히 볼 것 같아?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 운전석에 탔다는 거 아니에요. 운전석가 A모 씨가 운전하고 B 모양이 옆에 탔다 뭐 이런 사진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미행을 안 해본 사람이 기사를 낸 거야. 왜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냐면 미행을 하는 사람은 그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차 앞을 지나쳐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생각해봐요. 더군다나 런던은 말이죠. 길도 좁고 일방통행도 굉장히 많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유턴이 확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이렇게 노타리처럼 방식으로 돌기도 하고 런던 시내는 그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앞질러서 가면 이 차가 뒤에서 좌로 빠진다든가 우로 빠진다든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뒤에 누가 타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이건 근데 시골길 같은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미행의 기본 수칙과 어긋난다는 거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행선지가 어딘지 아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누군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 예. 회사 내에서 열심히 일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면 끽해봐 한두 명에 불과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동네방네 떠들고 갔겠어요? 그리고 지인한테 내가 사귀어 좋아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유로스타 7시 35분 차를 타고 이 말은 안 한단 말이지. 응? 예를 들어서 호텔을 자기 이름으로 했겠냐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자기 이름 안 한단 말이지. 호텔에 예약한 사람 명단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그렇죠? 미리 안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숙박기를 써야 돼 거기는 확실하게. 내가 써봐서 알잖아 내가 영어로. 숙박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김용민이 런던에 가가지고 처음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카드를 넣었는데 안 돼 이게 카드 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마침 없었던 거예요. 혼자 내려가더니 이제 카드가 고장났다고 문이 안 열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영어가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웃 오브 오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민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My card is sick. 아프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야 이게. 알아들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들었어. 하지만 용민이가 한 번 더 My card is sick. 베리베리 씨.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야. 카드를 박아는 생각이 나네 갑자기. 자기 이름 안 했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 기획사에 한번 물어봐요. 김혜영 기자가. 기자 쪽 있잖아, 자기는. 물어봐. 아는 사람 몇 명이냐. 뭐 그거 있으면 돼요, 뭐가. 팩스로 보낸 다음에 물어봐요. 응? 기자 카드를 흔들어. 마이 프레스 카드 이듯이. 근데 진짜로 그 해외 취재가 어려운 게, 이 북한 사람들이 뭘 하면은, 북한 대표부, 뭐 북한 무슨 강요들이 해외에 나가서 뭘 하면은, 항상 그 특종은 일본 매체에서 나옵니다. 한국 매체에서 안 나와요. 언어도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더 취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매체에서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제 총수 얘기한 대로, 일본 매체들은 기자를 여럿 보내거든요. 한두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순수한 취재의 산물이라면 정말 훌륭한 매체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연의 연속이었고 파리하고 런던을 다녀온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부코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홍준표 경남 지사 도지사 네. 화재 우리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와 대립각을 막 세우고 있는 지자체장이 또 한 분 있어요. 네.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셨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그 우리 대기실에서 저희 작가분들이 그 성남시장 시청에 가면 막 그 시민들이 막 시청을 막 많이 방문한다고. 네. 그리고 시장실에 가서 사진을 언제든 찍을 수 있다고 써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찍는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그렇지만 어른들은 남사스키로 하고 그래서 찍지 않는다고. 본인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근데 진짜 그 제가 성남시 옆에 용인시에 사는데 그 성남시청에 한번 놀러 갈 길이 있었는데 뭐 시청 자체가 놀이터예요, 놀이터. 애들 놀이터, 시민들의 놀이터. 지금 돈을 줘서 데려온 거 아니냐고 지금 아까 음해를. 그 중에 제가 모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현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하셨어요. 세월호 그 마크가 달려 있는 추모 마크의 그 길을 태극기 개양대에 이제 개양을 하셨고, 예. 네, 그것도 하셨고,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올해 초에 얘기하셨던가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쯤이겠죠. 고소당하고 한 게. 네.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다. 이거는 파파이스조차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나 소유가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건 약간의 왜곡이고요. 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유로 확신한다. 난 그렇게 믿는다고. 본인은? 네, 난 그렇게 믿는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다르군요. 다 아니고. 소유 다가 아니라 소유라고 나는 믿는다. 생각한다. 난 믿는다. 이런 얍삽한 묘수가 있었구나. 그게 처음에는 확신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확신이 더 커졌다. 더 확신하다가 아니고 확신이 더 커졌다. 소유다하고 소유라고 확신한다하고 무슨 그렇지. 차이가 있습니까? 다르지. 그건 의견이고. 의견이고 판단인데. 확신한다는 의견이고.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이게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쓰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앞에다가. 그러면 이런 걸로 봐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아니 제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 예를 들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디 사장. 예를 들면 뭐 부인한테 놓기도 하고 친구한테 놓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법정에서 가끔씩 부인 이름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 부인 이름으로는 그래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참 흥분하시네. 하여튼 다른 사람 이름 하는 그런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법정에서 진짜 명의신탁이냐 아니냐가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 소유이 등기된 아니야. 사람 거냐, 진짜 다른 사람 거냐를 다투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금 출처가 누구냐? 그렇죠.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누가 받냐? 그렇죠.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냐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되게 쟁점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세월호는 명의는 청해진인데. 그 자꾸 국정원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그 중에 서류가 나왔죠. 결정적인 거는
뭐 화장실 휴지를 어떻게 해라, 뭐 직원들 휴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다 경영 이익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냐? 뭐 세월호 제 거 아니라면. 세월호 노트북 문서에 그런 게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그게 아니 그게 자기 거 아니면 왜 그래 남의 거에 뭘 그래 화장실 휴지를 뭘로 쓰는지 뭔 상관있습니까? 저것도 나왔어요. 휴가 계획서대라는 비누 거품. 뭐 비누 거품. 뭐 자주 뭐 천정을 어떻게 하라 이런 까지 나왔는데. 천정 색깔 도색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경영 이거 뭘 하면 어떻게 돈이 많이 남을까라는 문제거든요. 그게. 뭐 안보 그다음에 뭐 테러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경영을 실제로 경영에 개입했다. 소유자가 하는 행동을 했다. 경영에 개입했다는 건 뭘 근거로? 그러니까 아니 뭐 휴지를 어떻게 해라든지 뭐 직원 휴가를 어떻게 보내라든지 자기 이런 거 자금 소요에 대한 그렇죠. 그 배 운영에 관한 얘기를 인사재정 관리 다 한 거죠. 문서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휴가 계획서라는 건 인적 사항을 관리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용품, 사용 흔한 물건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좀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고할 거냐? 그 주인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이해관 계 있는 데가 주인이거든요. 그게 무슨 뭐 방첩 활동이나 이런 데 쓰여진 배가 아니고 일반적인 배니까 사고 나면 주인한테 먼저 보게 되잖아요.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그 내부 규정에 국정원에 제1착 보고를 하게 되고 실제 뒤에 띄워놨습니다. 검사에 보면 제주지구하고 인천지구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뭐 남의 물건이면은 사실은 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건 증빙 정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부동산이 실제 등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서로 싸우면 이런 정도면 법정에서는 네 거 맞다. 라고 주장할 만하다는 거죠. 판단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판단할 만하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재판했으면 아마 잘 배워보자 우리. 그거 중요합니다. 사실의 적시냐, 의견이냐, 판단이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진 게 양호공제회가 이제 월간 중앙인가? 네, 월간 중앙이었죠. 근데 이 국정원 현재 기조실장이 이사장인데 한 3천억 이상 돼. 드러난 것만 3천억이고.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거긴 한 번도 수익을 낸 일이 없다. 건물 관리위에는 수익을 낸 일이 없대요. 다 적자. 자꾸 돈이 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펀드 이 기금에서 선박 항공기를 투자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공제라는 곳이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하는 곳이다. 국정원의 외곽 단체고 이제 직원들의 뭐 퇴직금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걸 이제 관리하는 군인 공제회 같은 거죠.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 그렇죠.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죠. 뭐 골프장 얘기도 거기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국정 수익 사업이나 이권 사업을 한다. 그 나중에 보도가 나왔길래 제가 그랬죠. 그거 확실히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박과 항공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실제로 그 이제 기금에서 선박과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던 일이 있죠. 그래도 망했어요, 물론. 그 선박은 이런 여객선 그렇습니다. 예, 여객선 그다음에 여객 항공기 이런 거 투자했다가 펀드에 망했는데 뭐 망했다고 보고가 돼 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했다는 거죠. 그런 전례가 제가 있으므로. 확신이 좀 커졌다고 한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럼 뭘로 배를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반격하기에 좋은, 상대가 반박하기 좋은 자료인데. 그럼 뭘로 가지고 있어, 여객선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왜 투자했어,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국가기관이 왜 그런 거 가지고 있지? 근데, 어쨌든 그 의문들을 재반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법률 관점에서 봤을 때, 판단과 확신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더 커졌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짐작으로 비즈니스 프론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어때요? 보인다.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습니까?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할 보인다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 넘어간 거.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걸로 추정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한 발 좀 뒤로 안전하게. 제가 우리 총수님한테 팁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그 경계선에서 잘 놀잖아요. 이 원래 폭포 끝에는 고기는 많은데 위험해요.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죠.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또 국가 운영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명예훼손도 안 되죠, 내가 사실. 국정원 직원이 어쨌다고 말한 일이 없어요. 국정원이 라고 얘기했죠. 그거 기관을. 제가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주권자고, 거기다, 국민의 공복이니까 네. 내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직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예를 들면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왜 국가 운영을 그따구로 하냐. 예. 의심된다. 난 그렇게 믿는다. 밝혀라. 이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도 국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 때도 확실히. 그때 무죄 판결 받았죠. 네, 무죄 판결 받았죠. 네.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게 무섭죠. 고생은 하되 거기서 이제 우리도 수익을 내면 되죠, 그죠? 네. 네, 수익이 좀 있어요. 청와대가 부정선거의 주체이자 주범이었다고 난 확신한다. 앞에다 몇 개를 더 붙여야 돼. 이런 걸로 봐서. 이런 걸로 봐서. 그게 없으면 예. 단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빡 붙이죠. 요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믿어진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시장님, 얘기합니다. 시장님의 그 업적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강좌를 조만간 한번 마련해가지고요. 어디 몇 개를 정해주세요. 요렇게 말해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 직원 휴가서 제출 등은 국정원의 보안 측정 대상이 아니다. 관계 없다. 국정원은 증축과. 라고 저는 그 말을 안 믿는다 이거죠.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네, 판단이죠. 안 믿어 나도. 시켰어! 이 양반이. 자, 그러면은, 충분히 알겠고, 디테일에 관한 건 저희 강좌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네. 빠져나가는 법. 네. 강좌 이름은 미꾸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기 조금 위험합니다. 가끔 잡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상급식. 저는 사실, 이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레임에서 진 거라고 봐요. 애초부터. 무상복지 막 공유하잖아요. 복지 유상도 있나요? 5만원짜리 복지 있어요? 너 5만원짜리 복지 줘 결제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복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복지는 복지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렇죠. 뭐 세금 내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상이 아닌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복지를 제공하고 있느냐 충분한 아니냐의 문제지. 그게 유상복지냐 무상복지냐 이렇게 무상을 갖다 붙일 일이 아니라고. 무상이랑 갖다 붙이면 원래 무상이야 아니야 할 것을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래서 프레임이 짜지는 면이 있어요. 네. 그 게임에서 제가 보기엔 프레임 전쟁에서 1차 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무상 프레임은 사실은 되게 우리한테 유리한 프레임이었죠.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은 바뀌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김양 프레임 같은 거예요. 옛날에 양이 얼마나 좋은 말이었어요. 다방 뭐 이런 데서 막 쓰다 보니까 양이 나빠졌잖아요. 네. 김양 그러면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게 뭐예요? 미스김. 예. 되게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막 또 다방에서 막 쓰고 그러니까 네. 바뀌어버렸어요. 그놈의 다방이 왠지. 그 다음에 다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제 언론의 공격으로 이쪽이 진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요,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정면으로 박아줬어야 되거든요. 아니 시장님이 표현이 너무 무식하지 않으십니까? 정면으로 박아줘야 되는데요.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든가 얼마나 좋은 표현이 많습니까? 오늘 저기 이제 문화일보가 저희가 이제 뭐 무상 산후조리원 하겠다. 제가 일부러 무상자를 붙일까 말까 고민하다 일부러 붙였어요. 물라고. 아, 물라고? 네, 물라고. 이게. 미끼로? 예. 너무 천박한 표현 아닙니까? 유인하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원래 좀 천박해서. 근데, 문화일보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예. 또 공짜 시리즈.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시장님 수요일 저녁마다 시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기는 없고 다음 선거엔 낙선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좀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시민이 지나가는 거지냐. 세금 낸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원래 복지란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꼭 공짜라고 그러냐. 그건 그야말로 아무런 기회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 줄 선 사람한테 빵 주듯이, 기업들이. 근데 이건 다른 거거든요. 자기 돈 내고 받아가는 건데, 그걸 왜 공짜라 그러냐.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예산 얘기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예산은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거예요.
인류사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산이 남겠어요? 언제나 남겠어요. 부족해. 예. 언제나 부족하니까 어디다 먼저 쓸까? 우선순위가 항상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철학이니까 이건 철학의 문제.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막 하면서 내가 맞지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자꾸 돈 문제로 바꾸고 네. 이게 공짜로 받는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왜 공짜로 그 재벌 자식들도 먹여주냐. 이 프레임이 강력해요, 의외로. 아줌마 아저씨한테 잘 먹혀요. 이건희 손자, 이건희 아들.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재벌 자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따져봐요. 그 몇백 명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수십만 명이 내가 가난한다는 걸 입증해야지 자식들이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천박한, 거의 박아버릴 만한 그래서 천박한 철학인데. 그래서 파파이스가 중요한 거죠. 이게 제도 언론들이 하는 일이 맨날 그거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 바꾸는 거. 이게 사실은 옛날 종부세 있잖아요. 네. 국민의 1%밖에 안 내는데 모든 사람이 흥분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내지도 열린우리당에 않으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할아버지가 흥분을 하면서 종부세를 왜 걷냐고. 그래서 할아버지 평생 낼 일이 없는 양반.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월세래. 월세.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9억짜리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프레임은 언론 통해서 막 뿌려주니까요. 네. 무상이라는 말도 그렇게 쓰이기 시작한 거죠. 무상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면. 그 무상을 공짜라고 계속 주입해버린 거죠. 무상의 반대가 유상으로들 인식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유상복지라는 건 없다는 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무상의 반대는 무성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무성복지. 무성복지. 김무성 때문에? 네. 그 좀 무성의한 무성복지. 별로 안 웃기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잘못 부른 거 아니야? 시장님과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재벌들, 자식들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에서 반박할 말이 많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경찰은 재벌 집 앞에는 지켜주지 말까? 그거는 지키잖아요. 왜냐면은 치안이 국가의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라고 그렇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로 태어나기만 하면 학교에서는 밥 먹여주는 걸 국가의 의무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렇게 열심히 풀어서 선전해줘야 되는데, 주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주장은 어떤 식인 건지 한번 들어보려고 직접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모신 겁니다. 아니, 이게 저는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그럼 끼어들지 마! 아니, 역발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뭐 경상남도에서는 가난을 입증해야 뭐 공짜로 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 네. 그러지 말고, 난 부자임을 입증하면서 내가 도리어 돈을 내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자기가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걸 입증해야 돼. 네, 그렇지. 부자 되면서. 야, 그거 다 받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있잖아.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집 부자야. 그래서 막. 야, 안 받을래, 나. 만들어 오고 막, 가라로 만들어. 그렇지. 그 옛날에 나이키 살. 그럼요. 나이키파, 프로스펙스파. 예. 그럼 막 그려서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나이스파도 만들고 그랬죠. 알았어요. 정말 오래된 얘기거든요, 시장님. 시장님 아까 저 무상 산후조리원에 이제 무상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다. 일부러 넣었다. 일부러 넣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짜 산후조리원까지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그다음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시장님, 소위 말해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산모에게 주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9,300명 정도 신생아가 성남시도 나오는데 가서 나오세요. 네, 그럼 제가 맨날 성남으로 이사 오라 그러잖아요. 계산해 보면 집값이 좀 비싸긴 한데 카바하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카바가 뭡니까? 아이고. 드디어 하나 물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조심해야 되겠네. 실제로 전 터널 하나만 지나면 성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용인 시민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지금 느꼈어요. 용인 시민들이 성남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몇 명이나 나와? 네? 지금 한 6명. 가족들. 아니, 주부들이 6명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부족한 예산을 항상 모든 지자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일부러 이제 무상이란 말을 집어넣은 게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면 당연히 무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거기도 하면 무상자를 일부러 넣은 거죠. 공공인데 무상 당연히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무상. 그럼 물으라고. 그러니까 더블로 홍보 효과를 저쪽에 버즈를 하도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당연히 볼 줄 알았죠. 올라타신 거군요. 거기에.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경남이 돈이 없다고 지금 급식을 끊었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으면 그 돈을 꼭 필요한데 딴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신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습 지원 사업 하잖아요. 학습 그 지원. 돈이 없어 한다는 얘기하고 양립될 수 없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둘 다 한다. 그건 능력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예산이란 그 아까 말씀하신 철학의 문제다. 철학과 의지의 문제고 남아 사는 일은 없다. 그렇죠.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뭘 먼저 할 거냐. 성남은 교육 지원 사업 올해 신규로 204억 해서 애들 뭐 토론 수업 이런 거 다 지원하거든요. 우리는 다 하고 있다. 나오고 선택했냐고 묻지 마라. 선택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이 문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낭비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뭘로 그럼 절약하셨습니까? 뭘로 예를 들어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요. 4대강, 자원 외교, 방위 비리. 그건 근데 성남시가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 해당이 있죠. 어떻게 참 규모가 작지만 보도블럭, 도로 포장, 쓸데없는 토목공사. 보통 보면 시장님 멀쩡한 도로를 질문 좀 할게요. 알았어요. 멀쩡한 도로 한번 밀린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어우 재밌는 양반이야. 왜 도로 깔 때 그거 볼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들까? 도로 보도블록 뒤집을 때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얼마나 듭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성남은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아예 없어졌죠. 저희 떼웠습니다. 옛날에 왜 옷 깁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빵꾸난 데만 싹 떼우고 이렇게 하죠. 빵꾸가 뭡니까? 근데 이 예산이 연간 거의 한 100억 가까이. 한 해에 보도블록만 뒤집는데 성남시에서 도로 이렇게 새로 깔고 이러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새로 깔아야 되는 도로가 아니에요? 떼우면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다 갈아엎지 않고 땜빵으로 필요한 데만. 필요한 데만. 근데 보통 금 살짝 까고 이러면 싹 밀어버리죠.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100억대가 저희가 이제 도로 보수 예산을 한 30%를 깎았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아왔어요. 다른 도로에 도로 사정이 더 안 좋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전혀 지나가보면 아시잖아요. 네. 모르는 도로 다 가본 게 아니잖아, 성남에. 아니. 잘못하면 못 지나가게 할까봐. 성남에 그 있잖아요.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를 맨날 지나가거든요. 오가요. 큰 문제 없다. 문제 없어. 지장 없어요. 또 예를 들어 또 어떤 데서 보도블럭. 네, 보도블럭. 저희는 아예 제가 다 체크하죠. 꼭 필요하냐. 그리고 보통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건 재활용 공사해라. 아스팔트를? 예를 아니, 들어서. 보도블럭. 다시 쓰면 그건 깨진 게 몇 개 안 되니까요. 조용히 걷어서 대신 인건비가 많이 들죠. 총 공사비는 한 20-30% 줄어드는데, 보통 재료비로 다 들어가는 걸 제가 인건비로 다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죠. 좋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니까. 사람 투자니까. 예.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여력을 따진다면 세수 있잖아요. 세금. 성남이 한 1,300억 정도 연체된 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세무사 채용하고 이 인력 고용에서 추가로 받는 체납 징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월급만큼만 나오면 계속 늘린다. 일자리도 만드니까요. 예. 떼어 먹는 사람이 이익 보는 것보다는 걷는 사람 월급 중에 낫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늘리고 있죠, 인력을. 그래서 세수가 실제 늘어나요. 제가 가택수색도 그러거든요. 가택수색. 좀 잔인하게 해요. 고액 체납자들 돈 잘 받아내고 몇백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딱 가택수색을 보냅니다. 가택수색.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바로 뜨고 들어가고. 무서운 양반이네. 거기서 학을 떼고 일을 가는 사람들 꽤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몫이 줄어든 업자들이라든가. 뭐 처음엔 저항이 심했는데 요즘 많이 적응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당선 처음 되신 게 2010년이었지 않습니까? 2010년 당선되셨을 때는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그렇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모라토리엄은 쇼죠. 집을 위해 못 낸다 이거죠. 돈 못 갚겠다. 그걸 이재명 시장이 하셨잖아요. 그게 저보고 쇼라는데 쇼 맞지요. 쇼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쇼의 쇼가 아니고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7,285억을 갖다 깔아놨더라고요. 정규 부채가 아니고 그 비공식 부채로. 여기서 비공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그건 딱 언제 얼마씩 갚는다고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매상값에서 깔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허. 시청 청사 땅을 샀는데 연말에 예를 들면 670억을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해놓고 딴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깔아놓은 거하고 또 보관하고 있던 돈이잖아요. 특별하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땅값에서 뭐 시설비 해야 되는데 그 지출할 항목이 있는 거를 나중에 지출할 거로 뭐 몇천억 모아놓은 거를 다 꺼내 써버린 거예요. 그 5,400억 뭐 합치니까 7,285억을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도로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도로 한꺼번에 못 채운다. 이거 연차적으로 하겠다. 1년에 500억씩 지방채 발행 1,000억 해서 갚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모라토리엄 아니냐 이게 지불유예다. 뭐 일종의 그래서 가로 열고 그냥 모라토리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받아주더라고요. 모라토리엄 선언 이렇게. 그러더니 첫날은 칭찬을 했는데 두 번째 날부터 죽이려고 벌었거든요. 약 한 달 동안 깨졌는데 파산 선언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파산 아니라니까 또 왜곡하신다. 아니 이거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모라토리엄을 하면 배째라가 아니고. 파산 선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들. 다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욕을 하면서도 빚이 있는 건 사실이구나. 그건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3년 만에 뭐 다 웬만한 공사 뭐 이런 거 다 취소, 축소 연기하고 3년 만에 제가 계획보다 1년에 1,000억씩 더 해가지고 1,500억씩 갚았죠. 근데 그동안의 살림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복지도 하고 빚도 갚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선 6기 되면서 제가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빚을 갚고 복지는 기본이니까 새로운 거 하자. 그래서 새로운 거 하다가 첫 번째 지금 나온 게 이 무상산후조리원이죠. 그다음에 우리 전 성남 시민들 지금 원래 산후조리원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죠 2주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시설비를 투자하고 나면 한 1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시설비에다가 이제 업자들 이익을 빼고 나면 사실 운영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 2,000명까지 그냥 해주고 2,000명. 그러니까 저희가 출신자가 9,3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을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50만 원씩 주자. 그리고 이것도 계속 늘려가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애 나오면 한 산후조리비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해주자. 시장님 말씀은 역시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 나쁜 짓만 안 하는. 철학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그리고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그러면 어차피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문제죠. 다른 건 나쁜 짓 안 하면 돼요. 홍준표를 잘하는 김어준 총수가 보기에 홍준표 지사 왜 저러는 거예요? 최근에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거나 또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면서 당선됐어요. 취임사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뒤집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초대하던가 초대 가능하면 두 양반 제가 확신을 하고 또 얘기해 드릴까요? 단언하면 또 문제되니까. 네, 난 이렇게 확신한다고요. 네. 대선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학부모들이 고생하는 대신에 본인은 얻은 게 분명히 있죠. 보수 진영의 이제 아이콘으로 이렇게 좀 일부 자리매김하면서. 아이콘에서 제가 1년이 좀 나이 드시긴 했지만 여하튼간에 대선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아니 제가 아이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럼 판을 만들어가지고 모시면 또 한 번 나와가지고 저는 콜. 아우 저렴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아까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 대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그러면 아니 언젠가 나가실 생각 있어요? 약간 오해신데요. 전 대선을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설마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근데 이 경남과 호남, 영남과 호남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되게 슬픈 우리나라 현실이죠. 거기는 공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천 받으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아니 죽은 사람도 당선됐잖아요. 저 부산에 기초의원이 죽었는데 당선됐어요. 실체가 당선됐어요. 찍은 거예요. 근데 그쪽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아무리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괴롭혀도 지지를 못 받아도 무조건 또 찍어주니까 다음 정치적인 진로를 도지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만 되면 아무리 도민이 미워해도 당선되니까 자기를 동요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래?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좀 물어봐야겠고. 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되게 봅니다. 좀 훌륭하게 봐준 겁니다. 예. 그거 분명하게 해놔야지 혹시 보소당할까. 근데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 인터뷰한 양반들 중에 그래서 대통령 하실 거예요? 물어봐서 나는 아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 번도 한 명 빼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명 빼고. 한 명은 누구예요? 유시민. 지금은 유시민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작가. 본인은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든 뭐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 아니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됐어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성장하신다면 다시 만나요. 아니 대통령 되면은 전국적인 무상 그 산후조리원 하실 겁니까?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그 전에 작사를 좀 내야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긴 해요. 안 될 것 같긴 해요까지 살리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네, 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정청래, 이 시대의 참 의지인 정청래. 반갑습니다. 제가 팝파이스 출연 사상 최초로 남이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봤어요. 이재명 시장. 팟캐스트계에서는 이재명을 다 했군. 재미없어. 이재명을 뭐 일부러 웃고 그래. 내용은 좋았어. 의원님, 이 코너 자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계 최초로 제가 가난 증명서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감동이 없나?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교육사업 한다고 한 서민 교육사업? 자녀 지원 사업.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 대신에 한다고 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한 겁니까? 자, 제가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경상남도에서 의무급식 예산으로 1,12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에 소재해 있는 시군 합쳐서 예산이 643억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482억이야. 482억만 지금 남아있고 643억을 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643억을 빼서 어디다 쓸 거냐, 그럼 이것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에 418억을 쓰겠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죠, 이게. 신규 사업이지. 네. 아까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셨던 신규 사업이 이거군요.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상남도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이냐? 28만 명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485억으로 12개월 동안 의무급식 대상자는 6만 6천 명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21만 명은 돈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만이 알고 있고 공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얼마나 웃긴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냐면 6만 6천 명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의무급식 대상자로 지정이 돼요. 자, 그런데 20만 명. 21만 명은 내잖아요, 돈을. 자,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418억을 가지고 50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야. 집에. 복지 바우처. 교육복지 바우처. 그러니까 바우처를. 교육복지 카드죠. 카드에다가 50만 원짜리를 넣어서 50만 원짜리 카드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418억을 50만 원으로 나눠봐. 몇 명이에요? 많아요. 바로 계산이 되네. 83,600명이야. 그러면 83,600명 빼기 6만 6천 명은 몇 명이에요? 2만여 명. 17,600명. 계산이 바로 나오네. 그러면 이 17,600명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7,600명은 당신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급식비 내. 급식비 부과 대상자가 돼요. 5, 6만 원씩. 근데 홍준표 지사의 복지카드 50만 원, 당신들은 가난하니까 복지카드를 받아. 하고 또 복지카드를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은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모순된다는 거지. 모순된다는 건 알겠는데 급식비로 따질 때는 부잣집 아이야. 근데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보면 가난한 집 아이야. 같은 아이인데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죠. 코미디인 건 알겠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5, 6만 원이니까 한 달에 5, 6만 원입니까? 한 달에 5, 6만 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을 12로 나눠봐. 얼마예요? 4만 얼마 계산 되잖아요. 안 되네. 그거 계산 안 해봤어. 한 달에 그러니까 급식비로 내라고 하는 것은 낼 만한 아이들이다 하니까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난 증명서라는 건 뭡니까?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자, 이제 의무급식 대상자는 이미 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가 한부모 가정 보호 대상자라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입증된 사람이라거나 한부모여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부모 자녀, 한부모 가족 중 보호 대상. 보호 대상. 네. 그냥 한부모는 안 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로 최저 생계비 기준 130% 이하 소득자에게는 역시 의무급식을 제공하겠다. 그러니 130% 최저 생계비 130% 이내에 든다는 것을 증명해라. 최저 생계비를 100으로 잡았다면 예. 130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다 쳐줄게 이거잖아요. 3인 가족은 176만 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해. 이런 거고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215만 원인가? 하여튼 220만 원인가? 그 이하로 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뭐 다 합쳐가지고 220만 원밖에 한 달에 못 번다는 걸 증명해라. 네, 그렇죠. 의무급식을 받으려면 돈을 안 내려면 그러면 방식은요? 그러면 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해야 돼. 우리 집이 그 정도밖에 못 번다는 것에 대한 정보 그렇죠.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정보 공개 동의서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은행마다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보 공개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보겠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냥 부모가 얼마를 버는지 잔고가 얼마인지 예. 확인하는 것에서 정보 공개는 끝나는 거고. 이건 이제 의무급식 6만 6천 명에 해당하는 블럭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단 접어두고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교육 사업은 더 심각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거 설명해 주시고 제 질문의 요지는 아이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 그러니까 니네 부모 얼마밖에 못 번다며 이런 가능성은 없느냐 하고 내가 생각 안 한 건 묻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네. 이제 오늘 어느 매체였나 이제 어느 부모님이 이제 서민 의무급식 대상자 지정을 받게 되는 부모님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얘기가 엄마 이거 작성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당연히 거죠. 생각하죠. 엄마 이거 쓰는 거
써서 내가 의무급식 대상자라고 지정이 되면은 친구들이 뻔히 알게 되는데. 당연히. 네, 우리 제가 집이 어렵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알게 되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요. 네. 자, 보세요. 의무급식 6만 6천 명 하나 조그맣게 끝났고, 이건 이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이게 이제 가난 증명서라는 거예요. 제가 떠 있는 거 이거 예, 네. 보시다시피 어느 누구나 제출해야 될. 그러니까 복지 바우처 카드 50만 원짜리를 받으려면 필수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발급 기준일 2015년 2월 28일. 이거는 모든 사람, 이거 신청한 사람은 다 내야 되는데, 근데 또 유형별이 달라요.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월급 명세서 또는 고용 입금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서를 내야 되고, 일용 근로자는 일용 근로소득 사실 확인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 금액 증명원, 농업, 어업, 임업소득 등. 임대차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수입 확인 이걸 내야 되는데 필요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 소득 관련 연금소득 증명서, 통장 내역 사본, 무료 임대 확인서, 휴폐업 확인서 등. 이런 재산 관련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계약 확인 등.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부채 관련은 부채 증명원, 금융기관 대출금 확인. 자동차 관련은 차량 보험 가입서 사본 등. 아니 이런 거 할 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거를 유형별로 내야 돼요. 그러면 심사해서 아까 얘기했죠? 아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심사를 해요? 네. 83,600명에게는 1년에 50만 원짜리 교육복지 카드를 주겠다. 이게 홍준표 지사의 월 3, 4만 원 받기 위해서 발상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의무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자가 선정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한 몇 프로는 아까 130% 그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싫으면 그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의무급식은 조용히 그냥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새로 사업하는 복지카드 50만 원 이걸 놓고는 가정 파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남에 가서 1박 2일 취재를 했어요. 1박 2일. 무려 1박 2일을요? 원래 최고위원이 하러 가게 돼 있었어. 근데 하루 먼저 가서 취재를 한 거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는 한 푼에도 아끼자.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빠는 그 쪽팔리게 그 남자 체면도 있고 신청하지 마. 부부싸움을 하고 애는 울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복지카드 5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애든 엄마든 복지카드로 가서 학용품을 사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있다가 너 그 카드 쓰는구나? 가난한 아이네. 이거 우리가 다 세금 낸 걸로 너 쓰는 거야. 실제로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알죠, 애들은. 애들은 알죠. 네. 눈치를 보면. 그리고 애들이요.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다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안 내고 밥 먹는 아이인지 내가 돈 내고 밥 먹는 아이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되죠. 그럼 교실에서 25명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돈 안 내고 먹는 아이와 돈 내고 먹는 아이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다. 이때 발생하게 될 아이들 사이에 그 어떤 그 계급으로 인한 위화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총수 그쪽 있잖아. 이런 얘기 하면서 눈물이 안 비치네. 경남에 갔더니 이 얘기만 꺼내면 엄마들 다 울어요. 울어요. 그 상황을 상상해서 내 앞에서 바로 내일 현실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엄마들이 다 울더라고. 그렇죠. 실제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겪을 거라고 상상하면 엄마들은 울어요. 그냥 눈물 쭈르륵이야.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643억 중에서 257억만 경상남도 도청 순수 예산이고 나머지는
뭐 창원시, 뭐 김해시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김해시 이런 시에서는 자기들 시에서 내야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할 거냐 말 거냐를 해당 시의 시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자체니까. 그렇죠. 근데 김해시에서 보류됐어요. 우리는 그게 못하겠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지사의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지자체들이 노해서 안 될 수도 있네요, 이게. 창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원 시민들도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이 홍준표 지사가 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걸 그냥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공략에 들어가자.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뛰고 있더군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 아니야, 아직.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치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일상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정치인 중에서. 끝날 시간이 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홍준표 도지사의 이 출연을 한번 추진해 볼게요. 근데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추진을 하든 말든 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제가 또 얘기를 하나 준비해 왔어. 이제 그만 하시죠. 네? 아까 해보라고 그랬잖아. 아니 뭐 있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나와서 예언을 한 것이 적중한 게 있죠. 자원외교 비리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수도 것 같다. 수도 있다. 라는 촉설을 제가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 1.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디까지 치려고 혹은 그 측근은 어디까지 가려고 이걸 시작하는 거죠? 씨름의 기본 기술이 뭐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맺힌다 이거 아닙니까? 계속 해보세요. 제가 그때 그 예언을 하면서 가능성을 뭘로 두고 제가 예언을 했었냐면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전직 대통령을 치면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인기를 끌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타겟이 각하원이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한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만 2년이 지났는데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근데 업적이 없는 데다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불행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기 레임덕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전 카드는 자기의 경선을 하면서 엄청나게 애를 먹이고 지금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 보완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결국은 위기 탈출용으로 MB를 희생물로 삼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확신해. 그래서 MB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힘으로 불려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나는 예언하는 바입니다. 알겠고요. 아니 근데 감동이 없어? 예언을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MB가 그 자서전 내면서 뭐 닭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닭간 역할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나름대로 저기도 반격할 카드가 있다 이렇게 시사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형제의 난이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전이 내상도 더 깊고 상처를 더 많이 줄 수 있죠. 저는 각하 의원이 불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주변을 털거나 형님까지 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호 의원이에요. 이재호 의원이 통제가 안 돼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그렇겠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허리우드 액션은 아닌 것 같아. 허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아닌가요? 할리우드. 아, 헐리우드인가? 할리우드일 거예요. 할리우드. 예. 거기다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총선에서 망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전 정권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건 알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지금 새정치연합은 잘 돌아갑니까? 새정치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문재인 대표는 우클릭을 지금 하고 계시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저는 좌측 최전방 공격수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죠. 혼자 뛰시는 것 같은데. 네? 공격수로. 아니 근데 공격수로 혼자 뜰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는 공격수를 할 수 있는 기량이 좀 없어. 그렇겠죠. 예. 그래서 보면 오늘도 이제 인천 해병대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내가 의외로 해병대 복장이 잘 어울리대. 아까 그 사진 어디 있어? 하나 봐봐. 이거. 봤어? 잘 어울리지 군복. 무상급식이네. 여기는 왜 가셨어요? 이제 우리 갔는데 우리 이제 무상급식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홍준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째려보는 거지 홍준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내가 째려보니까 옆에 주승용 의원도 같이 째려봤어. 밥식판을 드니까 경남의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자, 그러면 오늘 한 30분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 나 질문 안 해, 나한테는? 질문이요? 이재명 시장한테는 물어보고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대선. 안 물어봐? 물어봐 드릴게요. 자, 질문해 주세요.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권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시나리오대로 물어봐 주세요. 네.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른 거야. 본인은 안 하겠다. 기회가 와도. 나는 대선 불출마 선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대선에 출마할 기회가 오더라도 선수가 쌓이고 막 해가지고. 2017년에는 안 한다.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잖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PL 광고가 있습니다. 네, 핑거 스트랩 벙커링이라는 제품입니다. 되게 가볍고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잠들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코뼈에 금이 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이렇게 있다. 볼 수도 있고 손가락을 끼고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이 화장실에서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든 채 볼일을 보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변기에 스마트폰을 빠뜨린 뒤에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만원 버스 지하철에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려고 하면은 힘들다 보니까 떨어뜨려서 발길에 채우고 짓밟히는 그런 피해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낙상 방지 및 거치 기능이 탑재된 이 최첨단 고리 아니야, 고리. 핑거 스트랩 벙커링으로 해결을 하시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보기도 하고 손가락 끼고 보기도 하고. 네, 저는 지금 스마트폰 굉장히 큰 걸 쓰고 있어서요. 이게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딴지뮤직. 이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음원 서비스를 하잖아요. 다들 음원 하나하나 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음원 서비스를 하는 가수들이 받는 돈이 극히 적다고요. 저희가 딴지뮤직이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곡당 판매를 안 해요. 곡의 앨범 안에 보면 원래 앨범으로 팔았잖아. 예전에는 앨범에 보면 10곡도 있고 15곡도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곡 때문에 샀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 뒤쪽에 나중에 좋아하게 되는 음악도 있고. 가수는 앨범 하나를 만들 때 다 하나하나 생각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앨범 단위로 팔아. 100장을 팔 때까지는 100% 가수에게 다 줘요. 100% 다 줘. 그리고 100장을 파는 순간 그 가수와 자동 공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벙커에서. 야.
100장을 팔면 무조건 여기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100장을 산 사람들은 무조건 자동으로 무료로 초대되는 거예요. 죽이잖아요? 그리고 공연을 하고 나서부터 가수가 80%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를 가져가는 엄청난 손해보는 장사예요. 우리 입장에선. 근데 이제 가수들한테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뮤지션들이 한 달 됐는데,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우리 것도 올려달라. 그리고 산 사람, 이때까지 그래서. 몇 명이나요? 앨범을 한 달 동안 500장을 팔았어요. 한 명이. 아니, 500장, 그러니까 5 공연이 체결된 거죠. 이미. 아무도 모르는데. 이 정도. 공연도 했나요? 공연은 이제 체결한 거죠. 이제 곧 공연이 일정이 발표될 텐데. 지금까지 물론 우리 수익은 제로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빨리 공연을 하고 빨리 이제 돈 받기 시작해요. 딴지 뮤직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연이 여기서 매주 있기를 바라요. 매주 이 공연이 넘쳐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우리는 얼마 벌어? 수익이 없다는 거야. 다 때려치라고 그랬죠 제가. 아직 미친 김 감독에는 이 펀딩된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어요. 제작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맨땅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자, 미친 김 감독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예? 제 해외인데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혼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 말로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가서 얘기하자. 했는데 이때까지 쭉 김 감독 그리고 우리 파파이스가 주장해왔던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발굴해낸 새로운 소스가 있어요. 그죠? 예. CCTV 분석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CCTV가 나왔었다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CCTV가 중간에 꺼졌는데 저절로 꺼졌느니 안 꺼졌느니 누가 껐느니 뭐 이런 얘기하다 흐지부지 되고 사라졌어요. CCTV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단서다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다가 또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네. 자, 첫 번째. 예. 이건 그냥 가벼운 소식입니다. 제작 노트가 오픈됐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저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이렇게 아이콘만 있어서 모르시는데 저기 슬레이트에 있는 것을 누르시면 지금 현황 이 자료 참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갖고 가끔씩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자, 예. 세월호 CCTV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예. 자, CCTV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월호 CCTV가 이제 발견됐는데 저도 그때 당시로는 엄두가 안 나서 분석을 못했어요. 64개나 돼갖고요. 카메라 숫자가. 네, 그러니까 이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펀딩도 되고 그래갖고 이제 좀 하자. 그래갖고 작심을 하고 팀이 달려들어서 64개를 나눠서 분담해서 또 다 분석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연태까지 사실은 언론에서 64개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게 하나하나 확대돼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아도 64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예. 아니 64개에 각각 1분씩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길죠.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오고 출항부터 그 다음날 8시. 그러니까요. 한 개당 10시간 이상씩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미친 짓이죠, 이거는. 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행한 거죠. 복구 안 된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구 안 된 구간들이? 예. 채널당도 어떤 건 꺼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복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예. 이때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왜 꺼진 구간이 존재하고 아예 전체적으로 꺼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자, 그런데 어쨌든 있는 거 가지고 64개를 다 들여다보며 전문용어로 노가다를 했더니 여기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5분 21초가 CCTV에 기록된 시간이 늦습니다. 실제보다. 예, 실제보다. 이건 이미 나온 얘기예요. 예, 그거 CCTV 전체가 그냥. 예, 그래서 기록 오류가 아니냐,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하고 넘어갔고, 어쨌든
CCTV 위에 찍힌 시간이 실제 진행 시간보다 15분 21초가 동일하게 다 늦다. 네. 그거 짧게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다음. 예. 이게 뉴스타파가 시간차를 분석해서 보도했는데요. 네. 이 했던 거는 짧게 말하면 되게 간단한 방식이었어요. CCTV 내에 불꽃놀이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밤에. 그 정확하게 몇 시인지 알거든요. 네, 학생이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딱 매치시키니까 15분 21초가 존재하더라.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15분 20초가 플러스해야 된다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조금 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영상이 기록된 시간은 사고 나기 3, 4분 전인 8시 46분 20초까지 녹화됐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예. 여기서 46분, 요 때가 언제냐 그러면 되게 재밌는데 8시 30분 때 이 맹골 수도를 들어서거든요. 들어서서 병풍도에 막 진입하는 시간. 여기가 맹골이에요. 예. 여기가 병풍도라는 섬입니다. 아, 병풍도는, 예. 네, 여기가 병풍도라는 섬을 막 진입하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 46분. 여기가 딱 누락 구간이 있어요. 제가 누락 구간이 많아갖고 넘버링을 했어요. 1, 2, 3, 4. 누락 구간 많았던 거 기억나죠? 네? 거기에 누락 구간 1이 바로 있는 데서 CCTV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겹쳐서, 야, 이거 CCTV까지 우연이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레이더도 거기가 가족들한테 전달된 레이더도 마침 거기가 로또 당첨될 확률만큼 희박한 확률로 동시에 누락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CCTV 시간을 보고 기대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뭐냐면 요 구간이 나올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레이더도 없고 AIS도 누락 구간인데 혹시 CCTV에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혹시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이 모든 다른 기계들이 다 누락돼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장. 예. 이 CCTV에서 단서를 가겠습니다. 채널 63에서요. 채널 63번이라는 카메라가. 예, 64개 중에 63번째 카메라였는데, 이게 위치가 어딨냐면, 선미 좌측 구석에서 우쪽 방향,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던 CCTV 카메라예요. 이 대에 매달려 있는 거 머리 숙이고 있는 카메라 보이시죠? 이게 선내만 찍고 그러다 보니까 참 상황을 알기가 힘든데 배가 어떻게 운항하는지를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가판을 찍다 보니까 바다와 지나가는 배라든가 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로를 알 수가 있었어요. 병풍도가 촬영돼 있었어요. 예. 당연히 아까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여기를 지나고 있었으니까 배 왼쪽 이쪽으로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에 가판 건너편으로 건너편인 거죠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45도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그렇죠. 가판을 배를 내려가고 가로질러서, 있죠. 가판을 예. 가로질러서. 거기에 우측 상단에 병풍도가 63번 채널에 확대해 보니까 있었어요. 병풍도가 고정된 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세월호의 움직임을 알 수 있거든요. 보세요. 한 번만 보십시오. 17초짜리. 병풍도가 가판 밑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가판 위로 올라오는. 그게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바다와 섬이 내려갈 리 없잖아요. 배가 좌측으로 확 기울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로 확 돌았기 때문에 수면하고 섬이 아래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발견했어요. 네. 이 영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저 위에 가판에 이 부착된 하얀 것들이라든가 이 보이는 각도가 어느 정도냐면 수평 화각이 화면의 수평각이 80도 정도였어요. 수평선이 휘어져 있잖아요, 이게. 흔히 어안 렌즈라고도 하는데 약간 준 관광 렌즈를 썼다라는 렌즈의 종류와 화각까지 딱 나와요. 화각을 알면 내가 화각을 아는 렌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카메라로 제가 여러분을 딱 찍잖아요. 여러분과 그 사진을 보면 저의 거리가 정확히 나와요.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면 돼요. 네. 화각이 있으니까 멀면 작게 보이고 가까우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정확히 나와요. 카메라에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냈느냐? 카메라의 각도를 알았으니까 여기로부터 섬까지 거리를 알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항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항적이. 자, 그래서 한 짓이 뭐냐? 구진진을 해가지고 사이트가 있어요. 얘가
예, 등고선 10m짜리 등고선들이 또 다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좀 정보 수집해 갖고 병포들을 3D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다 입수했어요. 그리고 세월호는 설계도로가 또 다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틀린 게 있을까봐 사고 때의 사진들을 다 갖고 와서 각도별로 분석해갖고 혹시 개조된 데가 없나를 다 살펴봤어요. 계단 뒤쪽이 개조가 됐더라고요. 폭이 좁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수정해갖고 가판을 모델링 했어요. 그러니까 병풍도를 만들고 세월호를 3D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야, 미친 거죠? 국토지리정보원,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 다. 예. 그래갖고 화각도 렌즈를 또 바꿔 낄 수 있어요. 3D 스튜디오 맥스를 써보시는 분은 아는데, 그 렌즈를 화각별로 이렇게 선택하거나 렌즈를 이렇게 쭉쭉 15mm, 20mm 이렇게 갖고 자기가 선택하면 이 세월호에 달린 CCTV와 똑같은 화각 약 80도를 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가판이 똑같이 보여요. 예. 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정보 AIS가 있는 그 위치인데 저 빨간 線이 이제 센터고 화각이 80도 정도가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오른쪽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고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병풍도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서 CCTV를 한 바퀴 90도로 돌면서 제가 일종의 한번 사진들을 다 90장을 캡처해 봤어요. 각도를 알기 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풍도 회전 모델링입니다. 병풍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가만히 보면 거대 쥐하고 이 코뿔소가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섬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봉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봉우리들. 예. 보이는 각도별로 얼굴이 시시각각 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찍힌 것을 보면 내가 몇 도 방향에서 찍었다가 봉우리가 보이는 몇 개 보이냐를 보면 예. 어떤 봉우리는 몇 도 방향에서 감춰져 있고 어떤 봉우리는 크게 나오고 이것들이 있으면 자, 저 여기까지 진도 따라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거리를 알고 방위를 알면 내 위도 경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의 위치가 나오면 세월호의 위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항로가 나오잖아요. 아이 통쾌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예, 정부 AIS 위치 검증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병풍도에서 정부가 말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AIS 지점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구간, 요 빨간 박스 안에 구간이 있거든요. 네, 정부가 발표한 위치. 예, 쭉 내려오면서 누락 구간 앞까지 오는 그 구간을 정부가 발표한 그 위치에다가 배를 그대로 놨어요. CCTV, 3D로. 예. 그리고 CCTV를 물론 달아놨죠, 이미. 거기다 그대로 놓고, 정부가 한 대로 이렇게 항로를 가면서 다 찍어봤어요. 갔더니, 예. 이렇게 뽑아갖고, 그 다음 이제. 요 구간 사이에 그 카메라에는 이렇게 찍혔다. 예. 정부 AIS 수치를 3D 프로그램에 넣고 돌렸더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실사도 그렇게 되는 거냐. 실제 나왔다고 하는 CCTV 영상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그랬더니. 약간 사건이 벌어졌는데 특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가면서의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저 밑이 방금 말한 그 찍은 화면이고 위쪽이 실제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48분 9초, 이건 48분 11초인데 요때 병풍도의 크기를 딱 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달라요. 그 정부가 말한 게 진짜라면 정부가 말한 AIS의 위치에 가서 시뮬레이션으로 병풍도를 그 CCTV와 그대로 렌즈로 찍어보면 똑같아야 돼. CCTV하고 실제로 CCTV가 찍힌 영상 거의 비슷해야 돼요. 병풍도가 그 거리에 있다면. 근데 해보니까 실제 그 거리에서 찍은,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 영상보다 정부가 말한 거리에 가서 그 CCTV로 시뮬레이션을 찍어보면 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정부가 말한 곳은 실제 세월호가 있었던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배가 병풍도에 더 가깝게 움직였고 정부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수치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낸 게. 그럼 거꾸로 이제. 네. 그럼 정확한 여기서 찍어보니까 정부 AIS가 말한 지점에서 너무 멀다면 배를 살짝 밀어보면 되잖아요. 병풍도를 향해서. 그래서 찍어서 CCTV가 찍은 실제
그 화면과 병풍도가 똑같이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그 거리에 가보면 거기가 실제 세월호가 지나갔던 항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봤더니 이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위에 청색이 정부가 얘기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아주 스무스하게 갔다라는 1분 간격만 한 거예요. 예.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1분 구간 동안 CCTV에 찍힌 그 위치를 쭉 추적해 보니까 저런 항적이 나와요. 배는 병풍도 이만큼 200여 미터. 예. 이게 이제 3D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위치를 추정해가지고 찍은 거죠. 그렇죠. 사진과 똑같아지는 지점을 겹쳐가지고. 그렇죠. 이런 이렇게 식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풍도에 더 가깝다. 더 가깝다. 이게 가까운데 이게 일률적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멀다가 한 200m 멀다가 150m 가깝게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항적을 표시를 해보니까 이게 일종의 지그재그예요.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지. 우리가 계속 지그재그 했다는 거 했잖아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배가 더 가깝고 한 200여 미터 더 병풍도에 가깝게 움직였고 두 번째는 반듯하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그재그 구간이 그 1분 내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항적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사실 믿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위치한 곳에 갔는데 병풍도가 너무 멀리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갖고 깜짝 놀랐는데 3D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얻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그 CNN 때 약간 그걸 의심했었어요. CNN 때 뭐가 나오냐면 문예식 선장님이 CNN 처음 사건 초기에 그때 아주 유용한 그 황금 같은 영상도 주시면서 항적을 그 외국 여기자 앞에서 그렸거든요. 컴퍼스를 대면서 그때 항적을 그때 기억에 의존해서지만 레이더를 보고 자기가 항적을 그리는데 병풍도에 가까워요. 상당히 가깝게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해군 레이더가 10월쯤에 사실은 발표됐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진성준 의원인가요? 네. 그 의원님이 그걸 입수해갖고, 해군 측에서 입수해갖고, 해군 삼함대인가? 사령부, 그쪽에 있는 곳에서 이걸 계속 그 의원이 요구를 하셔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궤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궤적 위에다가 제가. 이게 빨간 게 뭐냐면, 작년 10월에 진성준 의원실에서 해군으로부터 받았던 세월호의 레이더 항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정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예. 해군이 그때 발표했던 거는 해군으로부터 받은 거죠? 예.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요. 차이가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여기 곡선이 있죠? 그죠? 이게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고요. 해석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때를 말해보면 저는 이걸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줬는데 그래픽으로 안 줬어요. 레이더 영상인데 해군이 사실은 영상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레이더는. 근데 그래픽으로 안 주고 그 물표점을 소수점까지 잘라갖고 되게 거칠게 그냥 엑셀 파일식으로 텍스트로 줘버린 거예요. 숫자로 준 거예요. 숫자로 준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근데 그 숫자를 찍어보면 이렇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 항적이 제가 딱 본 순간 지그재그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파파이나서 계속 얘기했더니 회전할 때 좌로 쭉 갔다 우로 갔다 이게 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좌로 갔다 우로 이렇게 갔다. 배가 갔다가 이렇게 돌았다 하는 거. 이것까지 항로가 내가 주장하는 거 너무 유사한데 그러니까 얘 COG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전에 나온 그 CCTV가 말한 항적하고 이 해군 레이더가 말한 항적하고를 겹쳐봤어요. 겹쳐서 한쪽을 약간 반투명하게 해서 양쪽을 싹 겹쳐보니까 기억자음이잖아. 항로까지 비슷해요. 간 항로까지. 해군이 발표한 것과 비교했더니 같더라. 그러니까 배는 실제 이렇게 움직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적어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예, 이 1분에 대해서는 병풍도에 더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한 150m, 200m. 그럼 적어도 이 구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요 수치는 틀릴 확률이 거짓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그 위에 AIS 데이터는 편차가 되게 많이 난다고 막 그때 주장했던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30m 이상도 갈 수 있어.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00m예요, 이거. 100m급이에요. 150m, 200m급. 이건 그리고 AIS가 데이터 한 개 정도가 이렇게 100m, 200m 튈 수 있는데 독자적 항로를 이렇게 그리면서
그 편차를 유지하면서 자기 항로를 그것도 항로도 다르게 위에서 그리면서 간다는 건 독립해서 간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리고 해군 레이더하고 같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독의 생각은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 구간은 가짜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가짜라고 나는 생각한다.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더욱 확신이 굳어지죠. 더욱 강해지죠, 근데 아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안 믿겨서 이게 너무 놀라워서 2번, 3번 검증하고 병풍도 크기 다시 등고선 재고 다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그리고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정도의 몇백 미터급이기 때문에 이건 저로서는 그리고 해군 레이더하고 딱 겹쳤을 때 또 항적이 겹치고 편차까지 겹친다면 저는 이 정부의 AIS 항적과 또 놀랍게도 거기 레이더까지 진도 VTS에서 그 발표한 레이더까지 그 위치로 가거든요. 그 둘을 신용하기 힘들다. 놀라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김 감독!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작자님.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항적을 복원하는 게 이 모든 진상조사의 이제 가장 첫 번째이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 10월에 이제 저희 뭐 하호영 기자가 보도하면서 나왔던 그 진성준 의원실이 받아서 보도했던 그 해군 레이더 자료가 이 일치하지 않았기, 정부 AS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냐 이 시비가 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 감독 이야기로는 CCTV 찍은 걸로 봐서는 해군께 맞다는 거지. 그렇죠. 김 감독이 요청한 전문가들의 노가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더 해군 레이더 자료가 좀 더가 아니라 해군 레이더가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구간에서는 해군 쪽에 해군 레이더에 손을 들어줘야죠. 어쨌든 이 작업을 그럼 다 복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 사실 돈을 좀 하겠다는 거지. 하나 더 기억자를 보여줬으니까. 잠깐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작자님도 계시니까. 뭐냐면 이 45분 때만 얻어진 게 아니라 앞에 맹골수도 들어서는 무렵 7, 8분 그리고 30 몇 분 때 CCTV에서도 옆에 섬에 지나가는 게 다 나왔어요. 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다에서는 비교할 게 없는데. 네, 그렇죠. 이게 섬은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인텐션에 저게 담길 내용이 맹골소도 들어서서 그리고 30분 초역 30분 한 2, 3분 그리고 45분 요 1분 구간은 실제 항로가 인텐션에서 그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실제 항로라고 생각하는 네, 실제가 말한.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자님한테도 뭐냐면 그 앞에 맹골수도 들을 때가 편차가 더 커요. 거기는 거의 700m가 서로 편차가 나요. 둘 중에 하나는 조작이에요. 정부 발표하고 카메라를 찍힌 걸 이런 식으로 3D로 재현해봤더니 700m 차이. 해군 레이더하고 그 진도 VTS 레이더 그리고 정부 AIS 데이터가 700m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 해군 레이더가 왼쪽으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꺾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도 검증해 보면 해군 레이더가 맞는지 정부께 맞는지를 근데 아직 안 했어요? 그거 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섬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3D로 섬? 거기 섬이 많아요. 노가다 중. 네, 거기 섬이 많아요. 병풍들 하나만 만들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해군 레이더를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해군 레이더가 왜 초창기 때 아까 논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푸대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도 VTS의 레이더가 X밴드 레이더인가 그래갖고 이 오차율이 10m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군 레이더는 좀 커요. 몇십 미터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편차가 많다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았어요. 해군 레이더가 덜 정밀하다? 예. 쓰레기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앞에서. 해군 레이더에 대해서 이 항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쓰레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정부께. 네, 정부께 맞다고. 그래서 해군 레이더가 진도에 쓴 레이더보다 정밀도가 좀 떨어지긴 하나 지금으로 봐서는 해군 레이더는 손대지 않았고 정부 데이터는 손댔을 확률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변호사 이제 시장님이 나와서 확신한다는 괜찮대. 그래요? 확신하죠. 저는 너무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진도 VTS 레이더는 10m 오차예요. 10m를 벗어나요. 700m를 벗어나. 저 입구 쪽에선 벗어나요. 여기서는 지금 200m를 벗어나요. 10m 오차가 있는 애가 실제 항로보다 100m 이상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누가 건드렸다고 저는
아주 굳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검증은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법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만지고 어떤 목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음 장 좀 보여주십시오. 제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과학적 검증이었고요. 여기는 제가 과학적 추론입니다. 네. 해군 레이더하고 저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뭐냐면 계속 편차를 갖고 내려오다가 이 밑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을 만나요. 뭐냐면 결국 이 청색 표류 항적이 이게 문제인데 표류한서 위로 올라가는 위 경도, 특히 경도, 위 지점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배가 그때 발견됐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어요. 뭐 둘라이스, 뭐 온갖 그 어선들도 몰라가서 요 구간을 바꿀 수가 없다고. 요 라인을 다 봤어요. 배가 표류해서 가는 요 구간을 바꿀 수가 없다.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해군 레이더가 만약에 실제 항적이라면 쭉 오다가 여기서 좌로 갔다 우로 회전하고서 저 청색 표류 항적에 연결되려면 360도 한 바퀴 회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레이더 화면에서도 이렇게 병풍들을 등질 때까지 회전하는 게 나왔고 CNN 영상에서도 실제로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하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청색 라인에 연결이 되거든요. 큰 원을 그리면서. 그런데 이게 나오면 4분간 전탈을 넣었다는 것도 나오고 컨테이너 무너지고 막 바다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키를 돌렸다는 거 이거 큰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게 해군 데이터가 맞다면 만약에 우리가 해군 데이터가 완벽하게 맞다고는 아직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구간까지는. 네. 여기는 CCTV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매우 높은 확률로 해군 데이터가 더 맞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데 해군 데이터가 맞다면 엔진이 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류했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엔진을 켜고 돌린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돌았다라는 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의 침몰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인데 뭐냐면 이 해군 레이더 이 짙은 색에서 이 왼쪽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과 여기에 사이 연결점 여기를 떼어내고 예, 떼어내고 또 발표도 거기까지만 했는데 청색과 그 사이를 떼어내서 없애고 요걸 그대로 200m를 위로 2시 방향으로 시프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 항적도와 똑같이 돼버려요. 요 구간이 자연스럽도록 만들기 위해 요 구간을 뒤에 만들어 붙였다가 감독의 해석인 거죠, 지금. 네. 특히 가장 이동시키기 힘든 게 레이더인데 진도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진도 레이더 그때 분석할 때 레이더 전문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사실은 그분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분이 뭐냐면 그때 제가 되게 복잡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거 정부 AIS하고 레이더의 이상한 편차들을 막 초자연적인 편차를 보다가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거 레이더를 갖다 기준점 갖고서 장난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레이더 전문가님 말씀이 기준점을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는 안 건드리더라도 뭐냐면 레이더를 옮기는 게 쉽대요. 뭐냐면 레이더는 전자해도에서 어떤 기준점에 딱 맞춰야지 그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 항적은 그러니까 마치 이게 투명한 셀로판에다가 레이더 항적을 놓고서 이 전자해도에다 기준점끼리 딱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을 다른데 복원할 때 다른 데다 설정해 놓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왠지 기준점 갖고서 CFG 건드려 갖고서 위로 올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바로 그 전문가 레이더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레이더 전체를 200m를 2시 방향으로 쉬프트한 것 그 전문가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하는 것에 대해 확신합니까? 네, 저는 확실합니다. 감독님이 지금 발견해낸, 역으로 추정해서 발견해낸 대단히 훌륭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또 3D 프로그램이 그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더니 그러면, 그래?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격했어요. 뭘 더 해야 돼, 뭘? 그래서 저는 30분 때부터 45분 때 뭐 이 항적을 갖다 이제 다 3D 분석이 끝나면 실제로 CCTV를 살 거예요. 예. 똑같은 CCTV, 화각이 있기 때문에 CCTV를 탄 다음에. 돈 들잖아, 이 사람아! 예, 배를 구해갖고. 아니, 여객선을 구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구할 수 있는 배를 구해서 아니 그럼 높이가 그만큼 돼야 되잖아요. 큰 철봉을 매달면 하여튼 해갖고 그 항적대로 어떻게 정부 것도 검증하고 실제 항적도 그 실제 CCTV로 찍으면서 이거 배 타고 간다고? 네, 배 타고 가면서 이 정부가 말한 AS에서 똑같은 화각을 가진 CCTV로 그거 살 수 있어요. 지금 나가면 똑같은 화각을 가진 거 얼마든지 사요. 얼마 안 해요. 10만 원도 안 해요. 배를 구하기 힘든 거지. 배를. 그래갖고 그걸 그대로 촬영을 해갖고 넣으면 아니 배가 예를 들어서 배가 작아서 흔들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배가 그때 기상 조건이 거의 똑같아도 배가 작아서 흔들렸다. 카메라는 10만 원도 안 되는데 배는 얼마로 보고 계세요?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10억으로 안 돼 그러면. 하여튼 가서 찍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똑같은 CCTV 가져가서 그 AIS 정부가 발표한 위치에서 아니 배도 그럼 비슷한 조건이어야 되잖아요. 배도. 그건 좀 힘들. 이 제작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건 제작자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몇 천 톤이죠, 그게? 6천 톤? 하루 빌리는데 얼마죠, 그게? 그건 몰라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여튼 또 뭘 하는 생각이에요,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안 되면 뭐 미니어처 촬영. 그대로 세월호 병풍도를 만들어 놓고. 미니어처는 싼 줄 알아? 그것도 비싼데. 뭐 제작진이 해결해 주시겠죠? 또 그렇습니다. 또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검증들을 해야죠. 그 배 못하게 한다든가. 왜 거기서 다이빙배에서부터 해경이 와서 그러면 네바다로 갈 거예요. 저는 사막에 가서 병풍도를 이 사람이 정말로 지어놓고 그 거리와 똑같은 데 가갖고 CCTV 똑같은 거 사가다가 뭘 찍어서 사이즈 나오나 보자 이 거리에서 정부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반박 못하죠. 거기 가서 병풍도 크기로 모형을 만들고 거기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CCTV 갖고 찍는 땅 위에서 그 정도 높이의 CCTV 달아가지고 그대로 찍으면 되죠. 그 정도 똑같은 크기의 선박의 모형을 그렇게 뒷부분만 만들어가지고 갑판만 뒷갑판만 만들어서 그걸 움직여 가면 그 거리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여튼 반박 못하게 하여튼 재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하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저희가 힘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걸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43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